장관 후보자들에게 제기된 의혹도 다양합니다. 투기, 밀수, 절도, 논문, 흠결 없는 후보 찾기가 이렇게도 힘든 건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후보자 한 명 한 명 제기된 의혹들을 보고 계신데요. 가장 논란이 컸던 후보자가 박준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가 아닌가 싶은데요. 박준영 후보자의 부인이 영국에서 아주 고가 도자기를 불법으로 대량 반입해서 판매한 건데 박준영 장관 후보자 영국 대사관에 근무할 때 사두었던 것을 그냥 가지고 왔었고 이거를 나중에 이제 뭐 카페라 하다가 좀 팔았던 것 같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만 자, 박준영 장관 후보자 오늘 청문회에서 답변한 내용을 먼저 들어보시죠. 물건들 중에 별도로 관세 신고한 물건 있습니까? 일단 이삿짐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얼핏 보아도 수천 점이 넘죠. 저 모든 것이 해명대로 집안 장식이나 가정 생활 중 사용한 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럼 궁궐에서 살았어요? 영국에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영국의 카부츠라고 베르사유의 주말에 본인들이 쓰는 물건들을 가져서 예냐 아니면 파는 얘기하시고 시장이 있습니다. 자, 배우자가 인스타그램에 올려놓은 상들이에는 오팔린 상들이에입니다. 사진에 보이는 것만으로도 8개나 됩니다. 이것도 해명대로 집안 장식이나 가정 생활 중 사용한 것 맞습니까? 예, 가정에서 사용하다가 띄어서 갖다 이 붙인 8개 겁니다. 다 거기다 했어요? 오팔린 요 4개는 자, 이 정도 상들리에서 국내에서 유통하는 중고가만 수백만 원대예요. 처음 접했을 때 난파선에서 보물 건져 올린 사진인 줄 알았어요. 의원님, 여기 그림에 보시면은 중간에 2개가 저희 현재 집입니다. 집에다 달아놨던 걸 떼어서 자, 갖다 놓은 겁니다. 자, 우리 양문석 이사장 지금 박준영 후보자 눈 크게 뜨고 뭐 크게 잘못한 거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이 확 드는데요. 참 할 말이 없네요. 원칙부터 좀 우리가 짚고 갈 필요가 있는데요. 예. 대통령께서 취임하면서 사면권 행사를 안 하겠다고 이야기했던 범죄가 5종류입니다. 뇌물, 그다음에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 예. 그다음에 7대 원칙이 병력 기피, 세금 탈루, 불법적 재산 증식, 위장 전입, 영구 부정행위, 노문 표절, 음주운전, 성범죄 관련된 이런 원칙을 가지고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밀수라는 표현이 이제 튀어나왔단 말이에요. 그 과정이 어떤 간에 밀수라는 표현이 본격적으로 튀어나올 정도면 심각한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에서 아무리 그래도 벼룩 시장에서 샀다고 하더라도 수천 점을 누가 가지고 들어왔는데 누가 저거를 국민들이 인정을 하겠으면 그리고 심지어 팔라고 내놨던 것 그리고 스스로가 다 밝혔던 걸 불법에 대한 이 생각도 없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 미안해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저걸 모으는 걸 취미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고의성이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국민이 저 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하거나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끄떡끄떡 하겠습니까? 정말 통렬하게 스스로 반성하고 국민들 앞에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더 좋은 정책으로 이러한 이 마음의 부담감을 덜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도 될똥말똥하는데 저는 청문회 내내 정말 불편했습니다. 예. 어떤 의원은 꼭 신한 해저 유물 보는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장성철 소장은 집에 샹들리어 몇 개 있어요?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요? 전 집도 일산에 살고요. 경기도에 삽니다. 저 살다가요. 뭐 밀수하는 장관 후보자, 그다음에 도둑질하는 장관 후보자, 그리고 학회에서 공금으로 학회 참석하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그 돈 갖고 가족 여행하는 장관 후보자 처음 봤어요. 저는 장관을 하겠다라고 승낙한, 동의한 저 장관 후보자들도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런 사람들을 장관으로 시키겠다고 결심한 청와대도 참 대단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청와대 시스템이 망가졌나?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아니면 인사검증 해봤는데 저건 다 알았다. 그런데 저 정도는 문제가 안 된다라고 생각한 것도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아니면 정말 찾다 이제 사람이 도저히 없어서 저런 분들을 좀 후보자로 내세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여당 다 해봤거든요. 지금 이러한 흐름은요, 여당이 지금 망가지는 흐름이에요. 뭔가 제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우리 편, 우리 사람, 그냥 문제가 없어도 시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자동차가 움직일 수 있는 거는요, 브레이크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당 저런 잘못된 것들 제어하지 않으면요, 큰일 납니다. 자, 또 한 명 볼까요? 과학기술정통부 장관 임혜숙 장관 후보자입니다. 임 장관 후보자는 의혹 백화점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해외 출장 가는데 가족들 데리고 가서 공금으로 같이 사용하고, 그리고 위장 전입 다운 계약서, 거기에 논문 표절 의혹까지. 심지어 어디 국가기관에 지원을 하는데 이사장, 민주당 당적을 보유했다가 뭐 지원하면서는 또 탈당을 했다고 하는데 많아도 좀 많습니다. 임혜숙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과정도 한번 보시죠. 자, 후보자가 작성한 학술지 논문들은 제자의 석사학위 논문 내용을 사실상 복제한 것으로 보는데, 학생이 이 논문에 모두 공동저자 혹은 제1저자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논문 3은요. 1저자로 남편 교수가 등재돼 있습니다. 논문 3의 하이브리드 에러 은닉 방법은 제자 석사학위 논문의 핵심 내용입니다. 공교롭게도 이듬해 남편 교수는 조교수에서 부교수로 승진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남편의 승진과 연구 실적을 위해 제자의 연구 실적을 가로챈 것으로 보이는데, 남편은 제1저자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을 했고요. 승진 부분은 승진에 포함한 필요한 충분한 점수를 이 논문이 없이도 확보를 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기부 장관이 되려는 욕심 때문에 제자의 논문을 표절 논문으로 만든 겁니다. 청년에게 미안하지도 않습니까? 본인이 장관 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장관 욕심 때문에 이렇게 하는 후보자가 조국 교수와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공동 연구자 간에는 표절이라는 단어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 청문 대상자 6명 중에서 언론 노출 빈도가 단연 톱입니다. 언론 검증보도 댓글에는 보면 말이죠, 여자 조국이냐 그래요. 이대로 임명되면 정권에도 부담이 되고, 정권 말기에 이 레임덕 기차에 터보 엔진 단원객이 될 겁니다. 레임덕은 더 빨라질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불명예를 떠안지 말고 스스로 그치를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사장 응모자격을 한번 봅니다. 응모자격 본인이 없는 거 인정하십니까? 지원 전에 NST에 문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임명 당시에만 당원이 아니면 된다라는 답을 받았기 때문에. 응모자격의 뜻을 모릅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응모자격이 본인이 NST에 묻지 말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초빙 공고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초빙 공고가 문제 있습니까? 이 공고문이 지금 문제가 있는 거네. 본인은 문제가 없고 확인을 이 해서 허위 공문을 만든 거네, NST가. 그죠? 박원석 총장, 아까 박진영 후보도 그렇고 지금 임혜숙 후보도 그렇고 내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말을 잘 안 하려고 해요. 참 납득하기가 어렵고요. 특히 이제 두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제기된 의혹의 내용들이 인사청문위원들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그냥 보기에도 좀 상식적이지가 않지 않습니까? 박준영 후보자 같은 경우에 외교 행랑이라는 외교관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을 이용해서 그런 도자기를 밀반입했는데, 우리가 예전에 보면 그 보따리 장수들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보따리에다가 이제 소규모 밀무역을 한다고. 근데 이거 외교 행랑을 그 밀수 보따리로 사용한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는 말이 전부 그걸 집에서 썼다. 아니, 저렇게 수천 점을 집에서 저걸 사용한다는 거는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안 되고,
아까 청문회에서 태도를 보면 굉장히 본인이 억울한 듯한 그런 태도를 취하는데 제가 보기엔 이분들이 국회가 아무리 반대를 하고 또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납득을 하지 못해도 예. 임명권자의 의지만 있으면 통과된다. 청문회 오늘만 때우자 뭐 이런 식이 아닌가 싶고 예. 우리 임혜숙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그 자녀를 동반한 해외 학회 그 출장에 관련해서 관행이었다 그게. 외국에서는 오히려 그런 걸 장려한다. 아니 지금 여기가 외국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비용을 어떻게 썼든 간에 그 자체가 사실 흔치 않은 기회입니다. 결국에는 자녀들한테 본인만의 방식으로 엄마 찬스를 쓰게 한 건데 이게 요즘 젊은이들의 공정의 그런 감수성에 전혀 맞지도 않고 또 이상한 방식의 논문 내조를 했는데 그것도 뭐 학계에서는 어쨌든 뭐 공동 연구이기 때문에 실적 부풀리기가 아니다. 그리고 논문 표절도 아니다. 논문 표절 같은 경우에는요. 자기가 기 썼던 논문을 인용 없이 다른 데 발표해도 자기 표절로 엄격하게 사실은 문제 지적을 받습니다. 그런데 공동저자라는 이유로 논문 내용이 거의 유사한데 그게 표절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자기만의 기준을 가지고 오히려 국민들한테 강변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 같고요. 제가 가장 문제 삼고 싶은 건 청와대의 인사 시스템이 인사검증이라는 게 정말 형식적으로만 작동하는구나. 그렇지 않고서야 지금 제기된 저런 수준의 의혹들을 놔두고서 저런 분들을 후보자로 내세웠다는 게 저는 아무리 집권 말기라지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김경준 의원, 시킬 사람이 없는 걸까요? 아니면 이렇게 좀 하라고 해도 다 안 한다고 그래서 저렇게 되는 걸까요? 근데 저는 인사에 대한 철학 부재라고 봐요. 그러니까 어차피 대통령 임명되면 본인 임기 중에 최소한 장관이 한 3번에서 5번 정도는 바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첫 번째 장관 임명해놓고 그 다음부터는 최소한 5명 정도의 예비풀은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임명해놓고 예비풀 가지고 5명 내에서 10명 정도 예비풀은 가지고 완벽하게 검증 끝내놓고 그리고 각각 그 예비풀도 상황에 따라 다를 거 아니겠습니까? 보면 가령 과기 분야에서도 그렇고 정보통신 전문가가 필요할 때도 있고 바이오 전문가가 필요할 때도 있고 그러면 그때 상황에 맞춰서 그 사람을 쓰면 돼요, 보면.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준비를 안 해놓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 이게 그 해당 영역에서 보면 산업은 산업계 영역에서 이제 많은 중요한 부문이나 기관들이나 사람들이 있고 과학은 또 과기계 내부에서 중요한 어떤 부문이나 사람들이 있거든요. NST라고 하는 게 NST 이사장이 사실은 저 자리 자체가 장관급입니다. 예. 이 국가의전 예우 서열상 저게 뭐라냐면 과학기술계의 국책 연구기관 20개 정도의 기관의 이사장이나 그 책임자를 임명하고 감사하는 그 핵심 자리예요, 보면. 근데 저 NST 이사장의 임명을 할 때도 저게 지금 당정 논란이 있었지만 임명을 해놓고 3달 만에 그걸 또 뺀다. 제가 아는 한은 이게 장관 어떻게 보면 여성 장관 비율 맞추려고 했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이건 청와대에서 이건 그 NST 이사장이라고 하는 직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그러니까 과기계 분들은 사실은 NST 이사장은 우리 과기계의 가장 어떻게 보면 정점이다. 그러니까 육군 장교들이 뭐냐면 육군 참모총장 앞에서는 다 이게 리스펙을 표하는 것처럼 NST 이사장 앞에서는 다 리스펙이 있는 거거든요. 저런 상황들이 되니까 결국은 청와대에서 인사를 어떻게 하는 거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노형욱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또 몇 가지 지금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세종시 관사, 그러니까 세종시에 이렇게 그 공무원들 갔을 때 특별 공급을 해주죠. 특공이라고 부르고 그러는데 그걸 분양을 받았습니다. 분양받을 때 여러 가지 혜택을 주죠. 그랬는데 하루도 살지 않고 나중에 그걸 팔아서 2억 원대 차익을 봤다 하는 건데요. 자, 노영욱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한번 보시죠. 국가와 국민에 대한 소명의식을 갖고 일해왔다고 자부했습니다마는 국민들이 보시기에 미흡한 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등과 관련하여 질책해 주신 사항에 대해 무거운 심정으로 받아들이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당시 상황을 감안하면 특혜와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의 눈높이로 보면
국민들에게서 굉장히 불편한 마음과 또 그리고 상대적 박탈감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문제가 되건 말건 무조건 임명할 테니까 마음대로 해. 이런 자세가 아니고서야 어찌 이런 부류의 인사들을 청문회장에 세우게 됐을까요? 얼굴이 두껍고 염치가 없어도 유분수지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게? 장성철 소장, 그나마 말이죠. 이번에 5개 장관 후보자 청문회 하루에 해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5일간 했으면 닷새 동안 스트레스 받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당이 왜 저렇게 합의를 해줬는지 솔직히 이해가 안 가요. 하루씩 했으면은 저런 후보자들의 여러 가지 의혹들 같은 경우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더 조명이 됐을 것이고 그렇다면 국민들이 적절하냐 부적절하냐를 더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었을 텐데 5분이 너무 많은 것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니까 누가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다 섞여가지고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정을 합의해준 야당이 또 전략적인 미스가 있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국토교통부 장관은요. 국토교통부 전문가가 아니에요. 기재부에 있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을 갑자기 국토교통부 장관을 시켜서 주택 공급을 하겠다? 아니면은 뭐 청년층을 위해서 어떠한 뭐 공공임대주택을 더 활성화시키겠다? 이런 정책적인 걸 우리가 어떻게 기대할 수 있습니까? 그냥 꼭두각시로 허수아비로 지금까지 해오던 거 그대로 집행만 해라. 이런 식 아니겠습니까? 일국의 장관을 이렇게 임명해도 됩니까?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그런데 양문석 이사장, 만약에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의혹들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고 청문회 통해서 드러나고 국민들 반감이 커지면 분명히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번에 민주당 대표 바뀌었잖아요. 혹시 이번에는 민주당에서 그동안에는 쭉 뭐 반대해도 민주당 단독으로 보고서 채택하고 그냥 임명하고 그랬는데 바뀔 가능성 있을까요? 뭐 제가 판단하기에는 바뀔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일단 당대표가 송영길 대표가 취임 일성이 언행일치를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동안 내로남불로 오만하다, 그다음에 뭐 무능하다 이런 비판들을 집중적으로 받았고, 그다음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우리가 완패를 당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당대표가 언행일치라는 부분을 강조하면서 첫날을 시작을 했는데 현재 이 상황이 국민들에게 납득이 가능한 부분이냐, 그리고 그대로 5명을 다 끌고 갈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탄탄한 지지 기반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정치적 판단을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부분이고요. 이제 한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기재부 출신이 왜 국토부 장관을 왔냐, 자격이 없다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옹호가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부동산의 기본은 세금, 그다음에 대출, 그다음에 공급의 문제인데 세금과 대출의 영역에 있어서 전문가예요. 그리고 공급은 이미 짜여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종합부동산세와 그다음에 당에서 이야기하는 LTV나 DTI 같은 이러한 대출의 문제가 핵심이기 때문에 당연히 제대로 된 캐스팅인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자기의 문제 부동산 전문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잘못된 지적이라는 그 부분에 관해서는 뭐 예. 의견이 엇갈리지만 저도 양 이사장 의견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장관이라고 하는 게 정무적인 자리니까 꼭 그 분야의 전문가일 필요는 없지요. 뭐 차관도 있고 그러니까. 다만 아무튼 그건 그렇고. 박원석 총장.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보면서 이제 정말 저렇게 사람이 없나 그러는데 정의당에서 그동안에는 데스노트라고 그래가지고 좀 안 된다고 그러면은 그러고 그랬잖아요. 언젠가부터는 정의당에서 안 된다고 해도 좀 안 받아들여진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뭐 데스노트라는 말을 저희가 붙인 건 아니고 그렇죠. 어느 날부터 언론에서 그렇게 부르긴 했는데 이제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서 어쨌든 정당으로서 입장 발표를 합니다. 아마 오늘 청문회가 끝났기 때문에 내일쯤 논란이 되는 후보자들에 대해서 입장 발표를 할 텐데 그동안에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29명의 장관이 임명이 됐어요. 물론 야당의 반대가 언제나 정당했던 건 아닙니다. 그중에는 이제 정쟁용 발목 잡기성 반대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상당히 그런 문제 지적이 타당했던 적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했다는 거죠. 저는 앞서 이제 우리 양문석 이사장께서 민주당이 좀 다른 선택을 할 여지도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제발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히려 그렇게 해서 이 지금의 이 인사난맥상의 퇴로를 여당이 여는 모습을 보이면 그게 당청 간의 불협화음으로 비추기보다는 오히려 임기 후반을 좀 무난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여당이 목소리를 내는 것으로 조금 더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보기 예. 때문에 그동안에 보면 근데 어쨌든 청와대가 임명 강행해야 되겠다 이런 의지를 비추면 여당이 이제 돌격대처럼 그걸 밀고 나가서 강행을 했는데 이번만큼은 다른 모습을 좀 보였으면 좋겠고요. 예. 정의당이 아마도 내일쯤 입장 발표를 하게 될 텐데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두 후보자는 정말 국민들의 눈높이에 비추어서 상식에 비추어서 조금 수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입장이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경진 의원, 끝으로 한 가지만 좀 생각해 보고 싶은 문제가 정부 후반으로 갈수록 이렇게 좀 장관을 시키려고 해도 피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해요. 네. 그게 이제 청문회 같은 데서 이렇게 본인 다 까발려지는 것이 부담스러우니까 가족들도 반대하고 그런 측면도 있다고 하고 또 하나는 우리들이 보기에도 정말 저렇게 도덕성 문제들을 이렇게 청문회 보고 있으면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래서 아예 좀 도덕성 부분을 비공개로 따로 이렇게 좀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거르고 거기 통과한 사람들만 정책적인 청문회를 공개한다든지 그러면 업화가 갔을 때 하겠다는 사람들도 군이 좀 넓어질 수도 있을 것 같고 국민들도 좀 스트레스 덜 받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좀 바꿀 수 없을까요? 그렇게 바뀌어줘도 되죠.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대표적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전제는 이거여야 돼요. 그러면 청와대에서 제대로 검증을 하고 어떤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 검증을 했는데 이러이러한 게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야당 의원들한테 보여주든지 혹은 최소한 이러이러한 문제는 발견이 됐지만 그 문제보다도 이 사람을 썼을 때 득이 훨씬 이러한 이점이 있기 때문에 좀 하자는 있지만 부득이하게 쓰도록 용인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런 양해가 될 수 있는 문화나 시스템, 최소한 청와대에서 검증한 요 내용 그리고 또 필요하면 물밑에서 비공개로 하는 검증과 관련해서 야당 의원들이 이걸 검증해달라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내가 의혹이 있으니 검증해달라고 청와대에게 요구할 수 있는 이런 제도화가 된다면 그건 생각해 볼 만하죠.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제도화 없이 그냥 없애버렸다 이러면 사실은 그냥 지금 우리가 수없이 보듯이 어떤 물건이 그냥 얼굴에 뽀샵 처리하고 나타날지 모르는 상황이니까요. 그러니까 그 제도 도입을 전제로 해서만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민주당 대표가 바뀌었는데 좀 달라질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지요. 송영길 신임 민주당 대표 행보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현충원을 찾아서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하는가 하면 또 민주당 대표가 되면은 을에 찾던 봉하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 참배도 미루고 정책 리뷰에 매달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달라질까 하는 것도 관심사인데 또 하나는 이번에 송영길 대표 당선이 앞으로 대선 주자들의 판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는 부분인데 오늘은 이 부분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송영길 대표가 되면서 만약에 홍영표 대표가 됐다면 이른바 친문 대표 원내대표가 되면서 이재명 지사가 좀 불리해지지 않을까 그런 전망도 있었는데 그 부분에서 이재명 지사가 한숨을 돌렸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패널들 의견 한번 들어보죠. 송영길 대표의 발언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대선 경선 과정을 둘러싸고 치열한 후보자와 지지자 간의 상호 경쟁이 이제 격화될 텐데 이것을 어떻게 공정하게 관리해서 원팀으로 만들어낼 것이냐가 이제 과제라고 봅니다. 대외 정책은 백신 부동산, 내부적으로는 당내 민주주의 활성화, 공정한 경선, 원팀 완성 이 두 가지 축으로 진행이 됐을 때 우리 국민들께서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정권을 맡겨줄 수가 있지 않겠는가. 민주당 정부라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했지만 아무래도
민주당 정부의 방점이 좀 약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봅니다. 우리 당이 중심이 되는 대선 준비, 그다음에 미래 차기 정부에 대한 정책 이것들을 잘 준비해야 효과적인 정부를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이 미리 준비해서 중심을 잡겠다는 말씀. 자, 양문석 이사장 의견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혹시 송영길 대표가 되면서 네. 이재명, 이낙연, 정세균 이 세 대권 주자들의 유불리 따진다면 누가 제일 이익을 보고 손해보고 그랬을 것 같습니까? 일단 이재명 지사가 가장 유리하죠. 그리고 이 우리나라 정치판을 분석을 할 때 여전히 결정적인 요소 몇 개 중에 하나가 지역 요소입니다. 그 지역 요소이기 때문에 호남 기반의 영남으로의 확장, 그다음에 중부권으로의 확장, 이제 이런 소위 말하는 동진 정책 이 예. 부분들이 정치 분석에서 상당히 위력 있는 분석이거든요. 그러면 탄탄하게 그 텃밭을 지키면서 동진해 나가는 이러한 상황이면 호남 대표, 영남 후보 예. 요 축이 가장 좋은 축이고요. 그리고 이 논리에서 보면 전남의 이낙연 그리고 전북의 정세균 이제 요 두 전직 총리께서는 상당히 불리한. 그럼 호남 일색이냐라고 하면 영남 후보가 만약에 예. 나오거나 상대 후보가 전라도당이냐라고 또 공격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역 감정을 아주 격화시키는 이러한 흐름으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러한 지역주의를 놓고 분석을 하면 이재명 지사가 가장 유리한 국면에 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혹시 얘기 나온 김에요. 지금 이재명 지사가 계속 지지율 1위, 여권 내에서 네. 1위를 달리면서 민주당 내 소속 의원이나 지역위원장들이 좀 이동하는 게 좀 느껴집니까? 실질적으로 이 흐름이 이제 보입니다. 그리고 조정식 의원 같은 경우가 원내에 이제 이재명 지사 지지 그룹들을 이제 뭉치고 있고 그러면 조정식 의원이 누구냐면요 이해찬 대표 시절에 정책위 의장을 그랬죠.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김부겸 총리 후보와 아주 또 가까운 이제 이런 흐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흐름 자체가 이제 원내에서도 이제는 정리가 되기 시작을 한다. 예.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박원석 총장 분석은 어떻습니까? 근데 이제 당대표나 당 지도부는 경선의 공정한 관리가 1차적인 미션이기 때문에 후보들 간에 약간의 유불리 요소들이 있겠습니다만 그게 그렇게 아주 결정적인 무슨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고요. 근데 좀 아까 우리 양문석 이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 간 균형이라는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호남 당대표가 되면 경선 과정에서 호남 당원이 민주당의 주축인데 호남 당원들의 어쨌든 해묵은 그런 이 권력에 대한 지향이 좀 해소된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예. 호남 당대표로서. 그래서 이재명 지사로서는 호남에서 약간 지형상의 불리함을 조금 이제 극복해 볼 수 있는 요소는 될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이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그에 반해서 지금 이제 송영길 당대표가 5선 중진이지만 당 지도부는 아마 과거에 이제 최고위원이나 이런 걸 했었지만 당대표는 처음이잖아요. 때문에 그런 데서 느끼는 어떤 약간의 불안정감 이런 것들이 오히려 안정감 있는 이낙연 전 대표나 또 정세균 총리나 이렇게 투영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어서 제가 보기엔 큰 유불리의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 이제 그보다는 누구하고 케미가 잘 맞느냐. 그러니까 이제 정책이나 의제나 혹은 대선의 어떤 전략이나 구도나 이런 걸 짜나가는데 어떤 후보와 더 케미가 맞느냐 이런 게 아마 더 이후에 중요하게 관찰해야 될 요소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대표가 직접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보다는 구도에서 누가 유리하고 불리할까 하는 건데 김경진 의원 잘 아시다시피 호남 지역 유권자들은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걸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어떤 변화가 예상이 됩니까? 근데 당대표가 송영길 당대표가 됐다는 것은 호남에서 특별한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보면.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문재인 대통령 경남이시고 또 새로 지명된 김부겸 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 이제 대구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가령 당대표 또 호남의 대선 주자 이게 특별히 이상한 것은 아니어서
이게 이제 근데 다만 이제 약간 마이너한 어떤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지만, 근데 이제 호남의 민심에 최근에 이제 결정적인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 거는 지난번 그 재보선 결과인 것 같아요. 예. 거기가 호남 유권자들 기준으로 봤을 때는 상상치 못했던 결과를 눈앞에서 직접 목도를 하고 나니까 거기서 어떻게 보면 뭔가 새로운 뭔가를 정해야겠다. 큰 틀에서 보면 그게 지지 정당에 대한 부분일 수도 있고 또는 민주당 내에서 어떤 후보를 선택해야 될 것인지, 우리가 또 민주당 호남 유권자들이 호남 대통령 후보를 꼭 고집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과 관련된 그 고민이 지난번 재보선 이후부터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예.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야권 주자들 몸풀기가 좀 시작된 것 같습니다. 황교안, 홍준표 두 전 대표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는데요. 황교안 전 대표 최근 또 인터뷰까지 하면서 슬슬 정계 복귀, 뭐 자신은 그만둔 적이 없다고 얘기합니다만 대선 출마 좀 계산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경원 전 원내대표는 여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는데, 자, 황교안 전 대표 그 전에 했던 발언을 한번 들어보시죠. 중도를 지향하는 그 당의 흐름에 대해서는 좀 동의를 하시나요? 저는 어떤 경향, 성향, 계파 이런 것을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로지 국민 중심의 행보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이 지금 솔솔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민들께서 판단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런 권한이 있는 분들도 국민들의 생각을 듣고 판단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장성철 소장, 황교안 전 대표는 아닐 거고 대선 출마 뜻이 있는 것 같죠? 본인의 의지가 있다고 해서 뭐 그렇게 되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뭐 목소리도 듣기 싫다. 그리고 저분이 뭐 한다고 해서 뭐 되겠냐. 그런 생각도 많이 하고, 본인이 얘기를 했죠. 나는 정치를 그만둔 적이 없다라고 하셨는데, 얼마 전에 본인이 지구당 당협위원장이었던 종로 당협을 스스로 그만뒀어요. 안 한다고 했어요. 그랬는데 당비는 계속 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당원이니까 냈겠지만 예. 그 당협위원장직을 내놨는데 정치를 계속 뭐 안 한다고 안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상당히 좀 어불성설 같다는 얘기. 근데 당비는 뭐 이렇게 정해진 게 아니고 본인이 많이 내고 싶으면 많이 내고 그러나요? 그렇습니다. 그냥 그 별로 있고요. 당비를 많이 낸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리고 나경원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당대표 출마하고 싶어 하는데 황교안 대표랑 엮이는 걸 되게 싫어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복귀는 좀 천천히 하셔라라고 조언 같은 것도 하고, 저는 황교안 대표가 상당히 아직도 정치적인 판단력이 좀 이상하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본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윤석열 총장이 정치권에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뭐 조언도 해주고 이렇게 하겠다고 해요.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유, 황교안 대표님이나 잘하시지 누굴 도와드립니까?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본인이 대권 후보 1등도 나왔었고 당 대표도 했었어요. 그때 그 좋은 기회를 잘못된 정치적인 판단으로 날려버렸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와서 다시 정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자칫 잘못하면 보수 우파 쪽에는 상당히 또 하나의 덫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런데 아까 그 인터뷰를 보니까 네. 뭐 당 내에 뭐 이렇게 뭐 지금도 연락하고 그러는 분 있습니까? 그러는데 인터뷰하는 동안 전화가 계속 걸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봐라, 나 이렇게 연락 많이 온다. 지금도 연결이 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국민의힘 당 내에서 대체로 어떤 쪽 사람들이 다시 오십시오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그거는 솔직히 듣지를 못했고요. 예. 이번에 권성동 의원과 그럼 전화하라고 시킨 걸까요? 글쎄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네. 이번 얼마 전에 원내대표 선거가 있었잖아요. 그때 본인들이 이제 공천의 영향력을 행사했다라고 알려진 비례대표원들에게 황교안 대표가 다 전화를 돌렸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번에 좀 김태흠 의원 좀 많이 좀 도와줘라, 찍어줘라 이런 식으로 계속 했답니다. 그렇게 해서 본인의 영향력을
좀 확인하고 싶어 했던 것 같은데 그게 일정 부분 먹혔어요. 왜냐하면 김태형 의원이 30표나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에 좀 자신감을 얻어서 지금 인터뷰도 좀 많이 하시고 나 정기 복귀할 거야, 나 대권 나갈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정치인은요 국민적인 지지도가 나오지 않으면 국민들이 인정하지 않으면 본인이 아무리 의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정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욕심만 가지고 정치를 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김경진 의원 보시기에 황교안 전 대표가 이렇게 정계 다시 복귀해서 대선 출마하려고 한다면 어떤 지렛대를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기반, 정치적인 예. 기반. 결국은 지난번에 본인이 대표하실 때 자신을 적극적으로 도왔던 또 함께했던 아마 그런 분들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을까요? 예.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이제 교회 장로 하시잖아요. 장로가 아니고 전도사라고 전도사. 본인은 얘기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뭐 개신교계 쪽 같은 경우는 예. 여전히 이제 많은 지지 기반들이 있었을 거고 그 다음에 본인이 좋아하실지 안 좋아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태극기 부대 하셨던 분들이 물론 또 다른 당이 만들어지긴 했지만 뭐 겹쳐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분들 같은 경우도 이제 지지 기반일 거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는 함께할 아주 귀한 자산이다. 열차가 출발했고 이제 더 빨라져서 타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으니까 빨리 들어와야 된다. 필요하다면 열차를 탈 때 내가 손을 뻗어서 도와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박원숙 총장, 윤석열 총장이 황교안 대표에게 손을 내밀까요? 글쎄 지금 뭐 황교안 대표가 윤석열 총장을 도울 처지는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정치인이 일선에 있다가 이선으로 잠시 물러나기도 하고 또 다시 일선으로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럴 때는 이제 호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내에 적극적인 호명이 있든가 아니면 국민들의 적극적인 호명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황교안 대표한테 그런 호명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굉장히 의지가 강한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좀 짧은 시간 내에 잊혀진 인물이 돼버린 게 아닌가 싶고 윤석열 총장은 아직 이제 선언도 안 했고 또 정치를 시작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할지도 결정이 안 됐는데 황교안 대표가 이미 이제 국민의힘 내에서 패장의 멍에를 쓰고 물러난 분이 내가 손을 잡아줄 테니 올라타라. 그 말이 그렇게 설득력 있게 들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또 한 사람 홍준표 의원이 있습니다. 홍준표 의원 계속해서 복당 희망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문이 잘 안 열립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노마 지지, 늙은 말의 지혜라는 건데 숲속에서 길을 잃을 때 늙은 말을 따라가면 길이 보인다. 이런 고사성어에서 그러니까 본인이 늙은 말이다. 나 연륜 있고 경륜 있으니까 내 뒤를 따라오면 길이 보일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이번에 선출된 김기현 원내대표는 복당 뭐 당연히 큰 틀에서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지만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홍준표 의원 당연히 복당해야 된다. 이런 얘기 당내에서 나옵니다. 김웅 의원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몇몇 리더들께서 정말 마음속에 있는 흉금에 있는 말을 그냥 막 하다가 보니까 그것 때문에 사실은 선거를 망치고 이런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근데 당원을 생각하고 당을 생각하는 그런 자세 그리고 변화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들어오실 수 있는 것이지.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부분은 당에 물어보실 게 아니고 그분들 자기 자신한테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변화 없이는 그냥 들어오시면 과거 회귀가 된다는 말로도 들리고요. 우리 당원들이 별로 원하지 않을 겁니다. 원하지 않을 것이다. 네. 양문석 이사장 듣기에 김웅 의원이 홍준표 의원 들어오는 게 좋겠다는 얘기예요? 안 들어오시는 게 좋겠다는 얘기예요? 탐탁지 않은 표현인 것 같이 들었으면서 왜 그래요? 참 근데 이제 이 앵커께서 늙은 말이라고 그냥 예. 표현을 하셨는데 늙은 말이 아니고 본인은 지혜로운 말이라고 그렇죠. 강조를 예. 한 거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전당대 끝나야 입당이나 복당의 문제가 결정이 될 것 같은데요. 현재 원희룡, 그다음에 오세훈, 그다음에 유승민, 현재 대통령 자기 대통령 책임자
여론조사를 예. 하면 국민의힘은 이 세 사람이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뭐 합해가지고 10%가 안 되고요. 그나마 가장 국민의힘에 가까운 사람이 홍준표 의원이거든요. 한 5% 전후에서 이제 계속 그 박스권 안에 이제 들어가는데 윤석열 후보는 현재 윤석열 전 총장은 국민의힘 후보가 아니에요. 예. 이런 상황에서 합쳐봐야 오세훈 후보가 오세훈 시장이 뭐 출마할 것도 아니면 10% 전후에 현재 지지율을 가지고 있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홍준표 의원은 상황에 의해서 이제 5월의 상황에 의해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 상황적 결정론이 따를 가능성이 높다. 이제 그런데 본진이 좀 가만 있으면 예. 이제 이 동정심도 있고 안타까움도 있고 그다음에 그 필요성도 있어서 들어오세요. 박은석 총장이 이야기했던 호명을 당하는 상황이 만들어질 건데 젊은 초선 김웅 의원 같은 경우 우리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스스로 반성도 하지 않는데 뭐해 우리가 저 사람을 꼭 굳이 입당시키고 복당시키려고 노력을 해라고 예. 하는 탐탁자는 이제 평가를 받게 되는 겁니다. 침묵함으로써의 정치적 무게가 커지는 그러한 경우의 지혜를 또 우리 노마께서 고민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 화면을 봤습니다만 홍준표 전 대표를 둘러싼 많은 지지자들 환호하면서 태극기 흔들어대는 그런 추억. 장성철 소장, 저런 모습을 다시 한번 꿈꾸는 것 같은데 그 순간이 다시 올 수 있을까요? 쉽지 않아 보여요. 왜냐하면 아까 뭐 김웅 의원은 당원 얘기했지만 초선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저분이 들어오면 우리 당이 과거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냐, 미래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프레임과 인식을 줄 수 있다라고 상당히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초선 의원들의 반대가 심하다면 김기현 원내대표라든지 다음번 뽑힐 당대표도 홍준표 전 대표의 복당을 쉽게 결정하지 못할 것 같다라고 예상해 봅니다. 자, 그러면 윤석열 전 총장은 과연 언제쯤 등장할까요? 이 부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도와주겠다는 사람들이 많은데 아직도 딱히 어떤 입장 밝히거나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정인 위원장 어디서 들은 얘기인지 5월 중순쯤 결단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만난 적은 없다고 하는데 궁금합니다. 그리고 황교안 전 대표도 그렇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빨리 합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들어올 생각이 있을까요? 관련된 발언들을 좀 들어보죠. 윤석열 전 총장도 만나실. 내가 스스로 만날 용의는 없어. 내가 뭐 한번 보자 그러면 볼 용의는 있지만 내 스스로가 뭐 누구 만나고 싶은 그런 생각은 없어요. 아무로 연락도 없는 사람한테 내가 뭐 이러고 미리 얘기할 필요는 없잖아. 국민의당과 통합, 당대당 통합하고 홍준표 대표 같은 분 다시 또 복당시키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통합 절차를 빨리 마무리 짓고 그 과정에서 윤석열 전 총장도 우리 당에 들어와서 경선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을 하고 만약에 그게 여건상 어렵다고 하면은 최종 범야권 후보 단일화 경선에 참여하도록 조정을 해야죠. 본인의 인간적인 면이나 인생 철학이나 살아온 삶의 과정이나 자기 자신을 규정하는 데 있었던 여러 가지 극적인 요소들 또 본인이 뭐 정책 공약뿐만 아니라 잘할 수 있는 나머지 모든 것. 그걸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합숙하고 그런 겁니까? 혹시? 그런 것도 한 가지 방식으로 저는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선 후보들이 합숙해가지고? 예, 그것도. 재밌겠네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국민들에게 리얼리티처럼 실시간으로 보여줘서. 을 본인이 만들든지 함께 할 건지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 제시를 하고 검증을 받아야 되는데요. 이거를 언제까지 계속 신비주의로 끌고 갈 수는 없습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은요. 투명하게 검증하고 경쟁을 통해서 하나하나 검증되고 평가받은 걸 통해서 그다음에 권한이 주어지는 것이지
영웅적인 이미지와 신비주의로는 그거는 일시적인 거겠죠. 아마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 어떻게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지금 뭐 모두가 윤석열을 쳐다보고 있지만 국민의 힘은 우리 여기 안에 저도 있고 뭐 유승민 뭐 홍준표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판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말하자면 지금 개막전 시작해서 여름 야구 그 리그전 하고요. 가을 겨울에 코리안 시리즈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경진 의원, 지금 원희룡 지사 뭐 신비주의 이런 얘기하는데 약간 비꼬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어떻습니까? 지금 윤석열 전 총장 신비주의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계속 지금 안 만나고 노출시키지 않고 공부만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수는 없지 않겠어요? 혹시 김 의원께서 생각하시기에 어느 시점이 가장 적절할까요? 그러니까 너무 지나쳐버리면 쉬어버리죠. 그리고 너무 일찍 나오면 설익어버리고 김종인 위원장은 5월 중순 뭐 그렇게 얘기했는데 언제쯤일 것 같습니까? 어려운 질문인데요. 7월, 7, 8월 정도? 7, 8월. 네, 7월 그때까지는 지금의 그 스탠스를 유지할 것 같습니까? 네. 아니 저게 지금 밖에서는 다들 안달이잖아요. 야 빨리 나와라. 너 늦으면 버스 떠난다. 그다음에 어떤 분은 너 그렇게 신비주의 해봐야 아무 의미 없다. 근데 권력에 저항해서 수사를 계속해서 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럼 저 사람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자기 판단대로 가는 사람이거든요. 어떤 고난이나 어떤 역경이 있더라도. 그러니까 뭐 버스 떠나면 할 수 없지. 나는 내 원칙대로 갈 거야. 제가 볼 때는 그게 그냥 몸에 유전자로 붙어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어느 시점에 나오느냐. 결국은 최소한 설익게라도 자기 판단과 자기 방향성이 머릿속에 서야 돼요. 근데 그게 언제일까? 지금 아마 그만두고 나와서 지금 한 2달 됐나요? 한 3달 됐던가요? 한 1년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강 이제 뭐 경제 어떻게 보면 사회 뭐 외교 뭐 어느 정도 얘기 조금 듣고 본인 느낌으로는 한 30에서 50% 정도 기초 지식을 조금 이제 물탱크를 채웠다. 요 정도 느낌일 거고 아마 우리 이제 옛날 고시 공부할 때 보면 책 1번 읽고 2번 읽고 3번 읽고 이러거든요. 1회독, 2회독, 3회독. 근데 최소한 3회독은 해야 기본 감이 잡힌다는 거거든요. 3회독이 끝나는 시간이 제가 볼 때는 아무리 빨라도 6월 말 7월 초는 돼야 될 것 같아요. 대통령은 구수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사실은 구수를 할 수 있었지만요. 근데 문제는 저 양반 생각은 아니 어쨌든 내가 대통령을 하려면 내 방향성이 분명해야 되고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딴 사람들이 급하다 그래서 나갈 수 없다. 나가는 게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행동과 의사결정이 몸에 배 있다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장성철 소장 전망은 어때요? 제가 봤을 때는 윤석열 총장을 두고 버스가 출발을 못합니다. 왜냐면요 윤석열 총장이 차키를 갖고 있어요. 그것은요 지지율 1등이라는 그런 결정적인 중요한 부분을 윤석열 총장이 갖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을 안 태우고는 버스가 출발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6월 초에 있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새로운 지도부가 뽑히고 난 후에 그때 정치를 어떻게 하겠다라고 선언할 것 같고 5.18이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 정치를 하겠다는 분이 5.18 때 지금처럼 가만히 있는다? 그것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김종인 위원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뭐 5월 중순쯤 뭔가 이거는요. 5.18 때 어떠한 행보나 메시지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관측이 되고 기본적으로 9월 초에 국민의힘에 입당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할 것 같다라고 전망해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조금씩 이제 감이 오는데 김종인 위원장이 5월 중순 얘기한 게 5.18을 염두에 둔 것일 수 있다. 그러니까 5.18 때 광주 5.18 묘역을 참배하면서 뭐 정치적인 메시지까지는 안 전하더라도 그런 의향이 있음을 충분히 비치고 그리고 이제 전당대회 이후에 그런데 지금 키를 갖고 있다고 그러셨는데 혹시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 정말 너무 오랫동안 뜸들이네 이런 그 피로감 같은 거는 없나요? 그것이 이제 지지율이 하락을 하게 되면은요, 그러한 피로감 때문에 빨리 들어와라고 더 재촉할 수가 있지만 지금 그만둔 지 2달 지났는데도 지지율이 계속 일정에 유지되고 있어요. 네. 그러한 현실적인 힘을 무시하지 못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양문석 이사장은요? 이제 뭐 시기 이야기를 하셨는데 시기를 놓쳐가지고 아까 쉬어버렸다라고 예. 하는 경우가 손학규 전 대표 같은 경우가 그 지지난 그 총선 때 제때 복귀하지 못하면서 쉬어버린 경우고요. 예. 너무 일찍 출발해가지고 이 또 많이 맞았던 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반기문, 고건 이제 이런 분들이 예. 그리고 이제 중간에 드롭을 했는데 제가 지난주까지는 윤석열 전 총장은 무조건 정치한다. 100% 확신한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시점에 있어서는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그만두고 바로 국민의힘 서울시장 당내 경선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스포트라이트 그쪽으로 다 집중됐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 보궐선거가 있었고 그다음에 민주당 이 전당대회가 있었어요. 이제부터는 대선 후보의 시간이 이제부터 시작이거든요. 지금부터 시작됐었을 때 삐끗했었을 때 지지율은 순식간에 폭락한단 말이에요. 지난 12월에 이낙연, 이재명의 지지율이 팽팽하게 맞서다가 이낙연 대표가 사면론 하고 나서 뚝 떨어지면서 사실상 회복하기 힘든 치명상을 입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지지율 추이를 면밀하게 지켜볼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대선 후보의 시즌이 왔기 때문에 대선 후보의 시즌 속에서 이 전체 후보들이 어떤 지지율의 변동을 일으키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주목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안 들어올 수도 있다.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뭐 이재명 지사가 훌쩍 뛰어넘는다거나 안 그러면 홍준표 의원이 상당 부분 두 자리 숫자로 치고 올라온다거나 하는 지지율의 변동이 왔었을 때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이 어떻게 흐름을 타느냐에 따라서 안 들어올 가능성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 안 들어올 수도 있겠다. 네. 안 들어왔으면 하는 거죠? 아니요.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누구보다도 편한 후보가 그래요? 윤석열 후보가 될 겁니다. 네. 박원섭 총장 생각까지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근데 이제 정치를 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대선에 출마를 하려면 국민들 앞에서 할 얘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까지는 윤석열 총장이 뭐 공정이라든지 또 반부패라든지 이런 걸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그것만으로 안 돼요. 그걸 이제 시대 정신에 맞게 자기의 어떤 비전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는 지금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고요. 그 준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기가 자신감이 생기면 나오게 될 텐데 판이 어떻게 짜여지는지를 좀 보겠죠. 지금 이제 대충 퍼즐들이 맞춰져 가고 있는데 아직 그 국민의힘의 당권의 향배가 결정이 안 돼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주당은 6월 달 정도면은 원래 예정대로라면은 경선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면서 적정한 시점에 저는 뭐 선언을 하고 나오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사실 우리 시사 프로도 좀 힘들어요. 이 지지율 1위 달리고 있는데 아무 얘기를 하지 않으니까 안 다룰 수도 없고 다루자니 나온 얘기는 한참 전 얘기밖에 없고. 그래서 제가 신선하게 안 나올 수도 있다라는 신선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나 듣고 있고 말이죠. 이런 이야기 나라니요. 진지하게 고민해서 지금 한 이야기인데. 안 나온다에 거실 만한 분이 몇 분이나 되실지 모르겠어요. 안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는 거죠. 예, 네. 한번 보십시다. 예. 네, 다음으로 넘어가죠. 불가리스 후폭풍이 결국 남양유업 회장을 물러나게 했군요. 끊임없는 논란이 이어졌던 남양유업. 이번 회장 사퇴로 돌아선 소비자들의 마음을 다시 돌려 세울 수 있을까요? 그동안의 남양유업 참 논란도 많았습니다. 대리점 갑질 논란, 여직원 사내 성차별 논란, 조카 마약 논란 그리고 경쟁사 비방글 거기에 이제 결정적으로 한 방 맞은 거죠. 국민들이.
불가리스를 먹으면 코로나를 예방한다. 그래서 엄청나게 주가도 올랐는데 결국은 이렇게 부도덕한 기업 국민들이 계속 이용해 줘야 되느냐 이런 불매운동까지 벌어졌고요. 남양유업 회장이 오늘 눈물을 흘리면서 사과하고 물러났습니다. 눈물을 흘리느라 사과문을 다 읽지도 못하고 물러났다고 하는데요. 자, 그 사과문 사퇴하는 모습 한번 보시죠.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불가리스와 관련된 논란으로 모든 국민들과 직원, 대리점주 및 낙농가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희 외조카 황하나 사건, 지난해 발생한 온라인 댓글 등 논란들이 생겼을 때 필요한 조치를 취했어야 했는데 많이 부족했습니다. 남양유업 회장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자식에게도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결심을 하는 데까지 늦어진 점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예, 오늘 회장 사퇴를 몰고 온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그 장면도 다시 한번 좀 보고 싶은데요. 그때 당시 화면 있죠?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번 연구에서 불가리스 제품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H1N1에 대해서 99.99%의 인액티베이션 보였고 코비드 19에 대해서도 근 80%의 인액티베이션 효과를 보았습니다. 불가리스 제품에 어떻게 해서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메커니즘을 연구하고 그 효율을 80% 이상 더 높일 수 있도록 더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박은숙 총장, 저 말이 이제 결정타가 됐는데 욕심이 너무 지나쳐서 오늘날 이런 일이 온 거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렇죠. 사실은 저게 이제 학술적으로 검증이 안 된 그리고 검증이 가능하지 않은 그런 약간 마케팅 목적의 세미나를 열어서 그걸 마치 이게 학술적으로나 이론적으로 근거가 있는 것처럼 포장해서 소비자들의 시야를 현혹한 셈인데요. 결국 뭐 소비자들이 그런 거에 이제 현혹돼 넘어가지 않았고 오히려 그 기업의 그런 마케팅 의도나 이런 것의 부도덕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여론이 악화되니까 오늘 이제 기업주가 물러나는 사태까지 왔는데요. 저는 남양유업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조금 이제 반면교사 삼아야 될 일이라고 보고요. 우리가 기업들이 이제 간혹 허위 과장 광고 같은 걸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에 그런 허위 과장 광고로 소비자들 눈을 못 속입니다. 그래서 저는 남양유업도 이번 일을 어떻게 보면 새로운 혁신의 계기로 삼아서 좀 기업 이미지도 바꾸고 기업 문화도 바꾸고 무엇보다 소비자의 신뢰를 다시 획득하는 그런 지난한 노력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지금 화면에 나오는 모습입니다. 불가리스 백신을 이렇게 패러디해서 맞는 그런 모습인데요. 글쎄요, 싸늘한 국민들의 반응 봤죠. 그런데 장성철 소장, 오늘 그 회장이 사퇴한다고 하니까 남양유업 주식값이 많이 올랐어요. 최종적으로 어제보다 9.52% 올라서 거래를 마쳤고 한때는 28.4%까지 올랐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어떤 기대감이 반영된 거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홍 회장께서 지시에 의해서 저러한 일들, 뭐 코로나에 불가리스가 효과가 있다라는 것들이 홍 회장의 지시에 의해서 됐으면은 그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한 판단과 선택을 한 회장이 물러난다는 것 자체가 기업의 투명성을 더 확보할 수가 있다. 기업의 신뢰성을 더 확보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시장에서 평가를 한 것 같은데 홍원식 회장은 기본적으로 무차익 경영을 선언했었어요. 근데 이러한 것도 상당히 많이 바뀌어서 주식도 되게 52%를 갖고 있거든요.
이것이 좀 더 공개돼서 국민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시장에서 판단한 것 같습니다. 박원석 총장, 이제 기업들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죠. 그럼요. 요즘 뭐 소비자들은 워낙에 그 예전 소비자들하고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기업이 그런 얄팍한 눈속임으로 속일 수 있는 게 아니고, 사실 이번 그 불가리스 저 논란이, 허위 과장 그 세미나 논란이 처음 일었을 때 이거 이제 주가 조작 아니냐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예. 그 세미나 이후에 이 주가가 즉각적으로 폭등을 했거든요. 사실 그게 만약에 이제 주가 조작과 연관된 거라면 물러나는 거에서 끝나지 않고 금융당국의 조사나 수사기관의 수사까지 받게 될 수도 있는 사안인데, 아무튼 회장이 물러나고 기업은 이제 정상화해야 되는 그런 과제 앞에 놓여 있으니까 좀 뭔가 이 정말 혁신한, 뼈를 깎는 혁신을 하겠다는 그런 자세로 지금부터 좀 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최근에 좀 뜨거웠던 화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자신과 가족을 비방하는, 또 모독하는 그런 전단을 뿌린 30대 남성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는데요. 그 전에 고소가 됐고 검찰이 모욕죄로 이렇게 송치를 한 데 대해서 여러 가지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대통령이 청년들 그렇게 아무리 심한 말을 했다고 해서 고소까지 해야 되느냐. 이게 친고죄인데 그러면 대통령이 직접 고소했다는 거냐.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결국 오늘 청와대가 고소 취하 지시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청와대 대변인 발표 내용을 들어보실까요?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전단 배포에 의한 모욕죄 관련하여 처벌 의사를 철회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 사안은 대통령 개인에 대한 혐오와 조롱을 떠나 일본 극우 주간지 표현을 무차별적으로 인용하는 등 국격과 국민의 명예, 남북관계 등 국가의 미래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하여 대응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주권자인 국민의 위임을 받아 국가를 운영하는 대통령으로서 모욕적인 표현을 감내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지적을 수용하여 이번 사안에 대한 처벌 의사 철회를 지시한 것입니다. 김경진 의원, 대통령이 이제 취하하겠다고 한 거죠. 저건 친고죄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취하하면은 그 자체가 이제 수사가 전부 스톱이 되고요. 예. 어쨌든 처벌 안 받게 됩니다. 예. 그런데 왜 대변인 표현에 좀 의아한 게 처벌 의사를 철회하도록 지시했다라고 하는데 친고죄면 문재인 대통령이 당사자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변인께서 여전히 대통령을 조금 왕으로 생각하는 어떤 의식의 흐름이 아닌가. 그러니까 저는 제일 의아했던 게 장관 임명안을 제가 했다. 예. 이런 보도자들이 청와대에서 나오거든요. 예. 근데 대통령이 장관 임명안을 제가 하는 게 아니고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하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밑에 아마 대변인실에서 보도자료를 제가 했다고 하는데 그건 제왕적인 대통령, 이게 왕이라는 뜻이거든요, 보면. 예. 그러니까 그거는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청와대 관계자가 있다면 앞으로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으로서 또는 피해 입은 고소 당사자 본인으로서 이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인식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근데 저는 이제 취하하신 것은 헌법적으로 보면 권력을 가진 사람에 대한 비판은 자유롭게 열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권력자들은 어떠한 비판도 감수하는 것이 맞다. 이건 헌법적인 얘기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그전에 그렇게 얘기를 했고, 또 최근에 보도를 보니까 조국 전 장관도 장관 되기 전에 그런 얘기를 했고, 다 맞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취하하신 건 잘했는데 하나 더 덧붙이고 싶은 게, 저 행동을 한 저 젊은 청년, 예. 잘했냐? 예. 아니에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문재인 대통령께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지만 옛날 기억을 상기시켜 보면 표창원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된 묘한 그림 전시회를 했을 때 그 자리에 당시 문재인 총재께서 가셨어요. 대표. 대표께서. 예. 그때도 많은 비판이 있었어요. 예. 그리고
그게 이게 국가 원수에 대한 최소한의 어떤 품격을 국민들이 존중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때도 언론에서 나왔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헌법적인 이론상으로 보면 고소를 안 하는 게 맞고 한 고소라도 취하는 게 맞지만 제발 대통령은 우리의 대통령이고 우리 대한민국의 얼굴이니까 헌법적 이론하고 상관없이 조금 절제가 국민들에게도 필요하지 않나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뭐 여러 가지 생각 다를 수 있죠. 그런데 너무 지나치게 했기 때문에 또 그렇게 고소를 하도록 했겠죠. 보면 응답하라 친일파 후손 이렇게 우길기를 배경으로 여러 사람들 했는데 그래 내년 총선 한일전 가자. 문재인 대통령을 친일파 후손으로 이렇게 규정을 한 거죠. 그래서 이걸 또 일본의 극우 주간지가 또 받아 쓰고 이렇게 해서 커지니까 그런 것을 우려해서 청와대가 이제 이거는 고소를 하는 게 맞겠습니다라고 한 것 같은데 어제도 청년정의당 또 국민의힘의 성일정 의원 이건 좀 그래도 취하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런 입장을 밝혔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국제국가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모욕이 범죄일지 모르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대통령이라는 위치가 모욕죄가 성립되어선 안 되는 대상입니다. 시민들이 그 누구보다 자유롭게 비판하고 비난마저도 할 수 있어야 하는 존재가 바로 대통령입니다. 배포된 내용이 어떤 것이었든 대통령에 의한 시민 고소는 부적절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30대 청년에 대한 고소를 즉각 취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박우석 정장 일단 취한 것은 잘했다고 보시는 거죠? 네, 다행이고요. 이 문제로 인해서 뭐 계속 논란이 빚어졌으면 오히려 좀 청와대의 입장만 굉장히 군색해질 수 있었는데 대통령께서 빨리 결단을 내려주셔서 좀 다행이라고 보고 다만 앞서 이제 김경진 의원 말씀도 있었지만 권력자에 대한 비판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수위가 너무 과도하면 그건 설득력을 갖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번 일을 좀 반면교사 삼아서 비판을 할 건 하더라도 좀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거나 수용할 수 있는 정도의 비판이 이루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